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다시 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각 당 후보들 또 총선 전망 그런 투표가 몇 석을 차지할 것인가 각 당 전망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이죠. 선거대책위원장의 어떤 연설이라든가 그게 많이 자신감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제가 봐도 거의 뭐 같이 연합해서 국힘당 같은 경우는 같이 중진들, 소위 좀 인물이 있는 말빨개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선거 유세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런 또 각 정당들의 특히 진보 야당 쪽의 혁신당이라든가 소나무당 그런 쪽에 선거 유세가 유별나게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4월 10일 이후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내에서도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좀 부족한 수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제 먼저 국회부터 발생이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이 이제 6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10일 이후 5월 달까지는 굉장히 급박하게, 긴급하게 아주 긴박한 어떤 정치가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4월 10일 총선 결과 후 정계 개편 방향, 비상시국 국회 어떤 공백, 비상시국과 관련된 국회 공백, 그 다음에 각 정당들의 투표를 좀 예측을 지금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도 있고 조국혁신당 비례, 그 다음에 소나무당, 뭐 저쪽 새로운 미래야 뭐 5%도 채 안 되니까 얘기할 걸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대표들의 총선 투표의 어떤 전략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논평 좀 평가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 그러니까 범진보 야당의 세력이 200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200석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진보 유튜브 쪽에서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150석이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하한가로 잡은 것 같아요. 최하한가. 겸손한 어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투표에 따른 오만, 겸손을 하지 않고 150석까지만 목표로 지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또 내지는 국힘당 쪽에서도 지금 불만, 반발, 또 홍준표가 뭐 현 지금 대구시장인가요? 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조언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치 베테랑들을 국힘당에서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막판에 어떤 여당,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의 또 윤석열 정부, 국힘당, 어떤
합리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모험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모험에 따른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 뭐 100석 미만 제가 조금 예측하면 뭐 80석도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이런 추세로 가면은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좀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거의 폭망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설문조사나 뭐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방송의 흐름을 봤을 때 범진보 야당 쪽이 200석을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100석 미만이 100석 언저리까지 가는 게 국민의힘이다. 이제 비례 합쳐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 그래서 보수의 계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새로운 보수가 이 기회에 지금은 극우적인 세력, 소위 그 보수가 아닌 보수의 어떤 너무 또 우경화적인 그런 일부 세력이 많이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 옛날에도 뭐 선거에 폭망해가지고 뭐 바른 그 뭡니까 안철수 저기 누굽니까 유승민 합쳐가지고 바른정당인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발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어떤 계파주의보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TK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대구 그쪽은 일부는 살아남겠죠. 그런데 신진 인물로 교체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몇 석을 그 픽소 시켜가지고 고정화 시켜서 30%대를 유지할 것이냐. 보수의 그 소위 그 샤이 보수라든가 언더독 효과에 나타나는 새로운 그 결집 현상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라는 게 제일 그 관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승부 전략이 지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보수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은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여론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후방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역사 문제도 아까 얘기 나오는 것 같고 과거에 뭐 그런 기록물 이 역사 학자가 이제 출마하는 은평 쪽에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됐다. 과거에 그 역사 기록물을 반박을 하는 뭐 조선일보라든가 다른 그 보수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프레임은 먹히지가 않는다. 저는 봤을 때는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 일본의 어떤 잔재 세력, 지금 그 홍범도 장군의 이전 문제, 동상 이전 문제라든가, 뭐 일본 핵 오염수 그 사태라든가, 그 동안에 막 여러 관련되는 게 일본의 그 일제의 어떤 일본의 어떤 잔재와 연결돼 있고 이념적이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것이 같이 함몰돼 가지고 그런 세력의 추종 세력과 일본 잔재를 따르는 하나의 추종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일제 청산을 바로 그 일소하고 없애고 바로 세우자 하는 역사를 바로 세우자 하는 그런 그 세력. 그러니까 국힘당은 일본을 우호적이고 따르는 세력으로 이렇게 많이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뭐 제가 뭐 사는 그 인근에 그 하남은 제가 안 살지만 저는 이제 강동구지만은 그 김용만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 발언 세우기 위해서 김구 손자, 증손자를 지금 이쪽 전략 공천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잔재 세력이 추종 세력과 이 일제 청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렇게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지금 전쟁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다.
그런 논점을 저는 가지고 싶은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죠. 뭐 지역 개발 공약이라든가 또 뭐 어떤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또 북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가장 그 화두가 되는 것은 일제 청산에 관련되는 그 양쪽의 대립 관계에서 이번 총선하고 같이 개입을 시켜서 하나의 대치각을 세우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옛날 나경원 의원 그 일베라는 말 옛날에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나경원 의원이 많이 힘들었던, 그리고 아마 그때 낙선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나경원 의원이 그 지금 류삼룡 총경 그 동작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엄청 그 텃밭을 잘 갖고 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의원이 벼르고 해서 그 동네에 계속해서 연선으로 당선이 되고 그런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그 소통 그런 걸 아주 나 의원이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이렇게 성향이 이 진보 성향은 안 맞아요.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소통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원이 그 경험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근데 지금 류삼경 총경이 류 후보가 얼마나 거기를 잘하냐, 굉장히 아주 격전지 중에 격전지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선 이후에 이제 아주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할 건데요.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를 제가 예측을 해보면 만약에 여당 이 패배를 하고 야당이 200석 이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거의 뭐 국회에서 뭐 뭡니까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를 포함한 뭐 한 가지만 모두 다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탄핵도 발의가 가능하고 그 뭐 대통령이 기각결정해도 다시 재심의해서 다시 재발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간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180쪽도 일반 그 입법은 다 통과될 수가 있는 뭐 문재인 또 욕 나오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권한을 줘도 하지 못했던 그런 빙신들 의원들 수박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저렇게 인기가 많고 그만한 그 어떻게 보면 개혁 진보 세력 시민들이 지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200석 가까이 200석 이상을 야당이 가져오게 되면은 그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5월달, 6월달에 이제 새로운 원내가 개원이 되고 22대 국회의원이 개원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당 누구 말 맞따라 한번 만나봐라라고 지금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를 한번 면담도 하지 않을까. 만약에 200석이 넘게 되면 이제 탄핵이거든요. 근데 일부 또 이 야당 내에서도 탄핵이 아니고 하야나 뭐 그런 그 이상한 그 어떤 용어를 써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당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때가 뭐 또 다른 사람이 똥 싸러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선이 되면 또 정당이 이 원내로 들어가면은 또 자기네들의 어떤 캐스팅 보도나 교섭 단체는 아니겠지만 캐스팅 보도를 주게 되면서 상당히 그런 그 헤게모니 싸움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국회 안에서 뭐 소수 정당으로서의
권력 투쟁 싸움이죠. 그러니까 꼭 정당 내 조직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내라고 하는 국회의원 원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의 캐스팅 보드를 쥐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면서 하나를 주면서 하나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것을 건네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을 헤게모니적인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싸움이 권력의 잠시거는 권력을 가져오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이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국정의 상황,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의 상황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상황, 또 내지는 정부, 그러니까 내각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니니까 어떤 소위 말하자면은 집행부, 정부 기관, 각 기관의 공기관을 포함해서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이쪽 저쪽에서 그런 내부적으로 제보자,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겠나. 옛날 박근혜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저기 체육부 쪽에서가 나오고 여성 한 분이 나와서 그걸 그 이사장이 막 터뜨렸지 않습니까? 체육부 무슨 요직에 문화체육부 쪽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양평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쪽, 국토부 쪽에 양평과 관련해서 내부자 고발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이쪽 저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나오면 좀 시끄러지겠다. 그러면서 더 빨리 네임덕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게 이 총선이 이번에 중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힘당 안동훈 위원장은 사활을 걸고 지금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죽기 살기로 아니면 이거 총선에서 망하면 거의 정권을 그냥 다 채우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야당에서는 지금 막 벼르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조국 대표 원성을 보세요. 보면은 아주 도끼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오늘도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도끼 있는 답변. 한동훈이 얘기하면은 오늘도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다니까 그저 웃죠 하면서 그냥 헛 웃음으로 넘기는 아주 그런 상당한 이제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그런 게 가지고 있다. 이제 옛날에 학자나 선비가 아니다. 아마 그런 평균값을 모든 야당 지지하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가 판단해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 아주 민주개혁 진보 세력, 아주 강한 투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 제가 주위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보수나 온건한 보수 또 합리적인 진보의 양쪽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쪽 저쪽을 봤을 때 지금 야당은 조금 더 과격적이라기보다 공격적이고 진보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야당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에 좀 많이 가 있더라 이 얘기죠. 근데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비례 구성원 후보들이 조금 의심이 가고 아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수차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결과물 마치 조국 대표의 신원섭한적인 있어빌리티한 그런 사실 조국 대표도 과거에 지금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지금 있죠. 나중에 국민들이 만약에 대선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다 밝혀내야겠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에 있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특수부의 확장 문제라든가 인사 검증의 실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진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이제 조국 대표인데 그건 나중에 받아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똘똘 묻혀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표를 얻지 못한다. 야당에서 200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정권의 딜레마, 아노미 같은 그런 현상으로서 소위
정권 후반기가 3년 일찍 더 와버리는 현상. 레임덕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데드덕이라고 불러요. 죽은 오리, 뭐 데드덕까지도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비상시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아마 진보 야당 쪽에서는 지금 뭐 구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도 제가 시민단체 뭐 이렇게 촛불하는 토요일마다 하는 그쪽에 계신 뭐 중요한 요직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런 저런 부분들이 그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만약에 과반수를 넘어서 200석까지 갔을 때 이번에야말큼은 그 탄핵을 시킨다. 전에 같이 문재인한테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뭐 고문 제주가 부리고 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범야권이 뭉쳐서 탄핵에 가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하냐. 이런 돌파구를. 그런 협상의 어떤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만약에,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다행히 견제할 수 있는 그 의석수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지금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영 아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감각적인 거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통계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200석도 나온다. 그러면 비상시국을 그 6월달 개원하기 전에 새롭게 구성을 해서 어떤 뭐 내각제는 아니어도 비상 내각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비상 정부 구성체 집행부, 우리 내각제는 아닙니다. 그걸 뭐 일반 우리 한국형 내각제 해서 뭐 마치 뭐 독일식이나 미국 일본식 내각제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왕이 없기 국왕이 없기 때문에 뭐 왕이 있는 나라는 입헌 군주제 같이 내각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뭐 누구니까 저기 유진호 박사가 그 이승만 때 뭐 이렇게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게 이제 미국식 같은 완전한 그 양당 체제에 의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약간 그 국무회의라고 하는 국무회의가 이 소집이 돼서 뭐 대통령이 국무회 회의를 그 주관하고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국방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좀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내각제라는 것은 하나의 국무회의를 이렇게 장악해서 그걸 어떻게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우리 민주당 뭐 또 뭐 더 뭐야 뭐 조국혁신당 또 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개인적으로 참 70 먹은 양반이 좀 얼굴이 좀 두껍다. 좀 본인이 과오가 물론 자기 사람들이니까 배재정 의원이니까 막 반가워서 끌어안고 막 하는데, 일반 많은 국민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잘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정권을 뺏겨서 이런 많은 고통을 지금 줬던 거에 대해서 당시에 과거 얘기지만 그 홍남기를 자르고 막 20만 원씩 그냥 그 코로나 시대 이렇게 하든가 자금을 풀든가 그런 것 하나도 않고, 뭐 과거 대통령 같았으면은 나를 받고 가라. 그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하나의 이 상도고 기본 룰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일절 이재명이 당에서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음에도 같은 당인데도
지지연단수를 했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원흉은 어디 있는가 원망스럽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역사가 이제 증명해 줄 건데 어제 나와서 무슨 뭐 돕는다고 했었고 뭐 이렇게 파란 옷 입고 뭐 하는데 참 이게 생각을 저렇게 못 할까? 나이 먹으면 70 먹으면 저럴까? 난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공인이야. 이게 대통령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블록에서 사조직에서 뭐 저 영화의 대부에 나오는 알파치노 같이 자기의 뭐 가솔들 뭐 패밀리들이 있어서 막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 전 국민을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대파가 막 856원 뭐 그런 얘기 뭐 그럴 정도의 그 경제도 힘든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가 뭐 응원을 해줘야겠지만 너무 지금 못 오거든요. 검찰일 출신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국민들 의식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도 참 수준이 저도 국민이지만 왜 이렇게 이게 이 무슨 뭐 반공주의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좌경화 아니 머릿속에 막 우경화 돼서 머릿속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막 편향이 돼서 확증 편향돼서 완전히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이 말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열받아요 더. 우리들 후손들이 더 걱정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중간 입장을 저는 가지려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보수하고 제대로 된 진보 이 양쪽이 서로 이렇게 싸우더라도 좀 재밌게 유머 있게 옛날 노회찬 같이 돌아가신 노회찬 같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서로 그 정치적인 색깔이 틀리지만 입장도 틀리지만 그런 걸 양보해가면서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완전 왼수가 돼서 그냥 무슨 뭐 이 시대도 지금 뭐 빨갱이 타령하고 뭐 아주 좌파 타령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요즘은 태극기 집회에다 태극기 미국 그 성조기 가운데 또 일본 그 뭡니까 일본 일장기 세 개를 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노인네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참 진짜 나이값도 못 오는 노인들만 성족이 저도 미팔군에 8년을 제가 용산 캠프에서 저도 사역도 하고 미국 친구들 많이 알고 미국 친구들 성향도 알아요. 거기는 다양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고 우리나라 역사를 엄청 막 부러워하고 그러거든요.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걔네들 역사가 해서 다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네들이 다양한 그런 가치나 다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모자이크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물론 미국은 우리한테 우방이죠. 뭐 6.25 전쟁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자국민주의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제일 일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자기네들이 나도 집으로 초대할 때 뭐 여담이지만 미국 친구도 오면은 사실 그만한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다음에 제가 초대도 하고 초대도 받고 뭐 추수감사절 때도 초대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니팔군 그 안에 뭐 게리슨 캠프 지금 용산 그 안에 그 간부 그 사택 1층짜리 아주 오래된 1층짜리 그 빌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도 하고 거기서 한 8년을 왔다 갔다 이제 에스코트를 받고 내가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상하게 이 노인네들이 목사나 다른 어떤 그 소위 그 가르치고 하는 리더자들이 문제라고 봐요. 나이 70, 80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대한민국 망가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야 알고 대한민국에서 뭔가 자부심도 갖고 이 자부심을 가진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그 뭡니까 그 강남의 그 우리 강남 스타일 같이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우리 얼마나 케이팝 문화가 퍼지고 뭐 영화도 막 엄청 지금 퍼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런 특수한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좀 충분히 돼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30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다음에 또 그런 그 이념 문제는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4월 12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비상 시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계속해서 그 국회가 그런 역할을 잘 잡아줘야 한다. 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고 법을 잘 강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에 비리 문제를 터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옛날 그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 근데 중용 국힘당이 지금 너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답답해요. 저는 한쪽에 너무 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양쪽이 좀 균형이 잡아서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어차피 민주당은 또 나중에 저 골마 터집니다. 저렇게 인원이 확 많아지면은 인간의 속성상 또 이 병폐가 또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항상 견제의 원리에 따라 나가는데 워낙에 지금 그 여당이 지금 잘못 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그 선대위 위원장이 좀 역할을 좀 잘해야 되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그 시뮬레이션 예측하는 가상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국정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그 모형으로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미리 제가 이제 12월 한 7, 8일 남았는데요. 10일 남았죠. 한 7일 8일 남았네. 사전 넣으면 한 3, 4일 남았고 사전 빼면은. 근데 어떻게 이걸 진행이 될 것이냐. 그것을 굉장히 잘해야겠다. 그리고 묘수 하나는 국힘당이 승부수를 거래한다는 거, 돌파구를. 이 가장 지금 위급한 죽기 살기 아니는 가장 지금 힘든 걸 승부수를 저는 승부수를 모르겠어요. 아주 국정의 큰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건 획기적인 승부수,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든가 아니면은 폭탄 선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방 선거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는 후보들한테 다 이렇게 하겠다. 뭔가를 막 그 아젠다 큰 거. 그래서 표라도 결집시켜 둘라 그거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지금 막판 걸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충격받을 정도로 그러면 저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저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뭐 큰 기본 그 권력의 틀을 이 의원들이 힘 반절만이라도 모아주면 우리는 그걸 밀어붙이겠다. 그런 승부수를 걸어둘라. 그게 좀 없다. 평범하다. 안 먹힌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오늘 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좀 하고 싶어서 이 앞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10일 이후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다. 제가 몇 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국까지 비상대책까지도 야당 쪽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촛불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아주 시뮬레이션까지 지금 그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시는 그 민주당 옛날 문재인한테 그냥 갖다가 바치는 그런 그 다시는 속는 그런 것을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더라.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음에 제가 좋은 또 소스를 제가 얻게 되면은 또 이렇게 급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빨리 1000명이 돼야 하는데 이제 코앞에 거의 다 왔는데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찰리의 세상 얘기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